한 젊은 남자가 며칠 동안 실종되었습니다. 경찰이 총력을 기울여 수색에 나섰지만 끝내 그의 흔적을 찾지 못했죠. 하루하루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은 미궁 속에 빠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정확히 1년이 지난 후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남자가 도대체 어떤 소용돌이에 휘말렸고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미지의 미스터리 수첩 지금 시작합니다. 매실런은 오하이오주 동부 스타크 카운티에 위치한 도시로 인구는 약 3만 2천 명이며 카운티 중심지인 켄턴에서 약 14km 떨어져 있습니다. 2017년 2월 9일 오후 5시경 한 젊은 남성과 중년 여성이 바버턴 지역 경찰서에 찾아와 실종자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실종자의 이름은 닉스턴이었습니다. 신고를 하러 온 두 사람은 닉의 남동생인 데니얼, 그리고 두 형제의 오랜 친구인 폴라였습니다. 폴라의 남편과 닉의 아버지인 마이크는 오랜 친구 사이였는데 안타깝게도 마이크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폴라와 마이크 가족의 관계는 아주 각별했죠. 폴라의 아들 에런은 선천적인 뇌질환을 앓고 있어 여러 면에서 또래보다 발달이 늦었지만 닉과 데니얼 형제는 에런을 멀리하지 않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에런을 돕고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이는 에런이 세상을 살아갈 큰 용기를 주었죠. 이런 이유로 폴라는 닉과 데니얼을 친아들처럼 여겼습니다. 당시 닉은 25살이었습니다. 폴라가 보기에 닉은 아주 성실한 청년이었고 어머니와 동생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학력이 높지 않아 직장을 구하는 것은 닉에게 무척 어려운 일이었죠. 그는 벌목꾼, 청소부로 일했고 심지어 겨울에는 눈 치우는 일까지 했습니다. 생활은 고됐지만 닉은 늘 낙천적이고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것을 좋아했고 거의 매일 데니얼과 폴라와 메시지를 주고받곤 했죠. 하지만 2월 1일 수요일을 기점으로 닉은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생각나는 모든 곳을 찾아다녔지만 닉을 찾을 수 없었고 폴라와 데니얼은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경찰이 혹시 짐작가는 단서가 없는지 묻자 폴라는 닉이 최근에 브라이언이라는 새 친구를 알게 되었다고 말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브라이언은 건축업을 하고 있었고 닉은 그와 함께 일하면 좋은 기회가 생길 것 같다고 여겼습니다. 폴라가 알기로 닉은 최근 매실런에 있는 브라이언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바버턴은 서밋 카운티 소속이고 매실런은 스타크 카운티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즉시 매실런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수사협조를 요청했죠. 전화를 받은 사람은 숀 경관이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숀은 즉시 닉의 은행 계좌와 통신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닉의 모든 생활 반응이 2월 1일 이후 완전히 끊겼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어서 숀은 닉의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사진을 통해 폴라가 말한 브라이언의 풀네임이 브라이언 징글레트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브라이언은 무공 훈장을 받은 퇴역 군인으로 해외에 4차례나 파병을 다녀왔고 다리 부상으로 전역한 상태였죠. 브라이언은 현재 8번가에 있는 집을 임대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늦은 오후 숀 경관과 제이미 경관은 브라이언의 집을 찾아가 그를 신문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아내 크리스틴 그리고 세 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죠. 그는 이전에 주택 수리 사업을 하다가 최근 조경 유지 관리 업무를 추가했는데 닉은 아마도 이 때문에 브라이언과 함께하면 전망이 밝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브라이언의 업무 대부분이 매실런과 그 인근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일의 편의를 위해 브라이언이 닉에게 자신의 집에 잠시 머물라고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칼이라는 사람도 새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도 닉과 비슷한 처지였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칼과 브라이언은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아주 친한 사이라는 것이었죠. 숀이 브라이언에게 닉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냐고 묻자 브라이언은 닉이 매실런 쪽에 빚을 좀 져서 2월 1일에 매실런을 떠났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닉을 만난 적이 없으며 아마 일자리를 구하러 다른 곳으로 갔을 거라고 덧붙였죠. 하지만 숀이 다른 세입자인 칼에게 물었을 때 칼은 닉이 바버턴으로 돌아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1차 탐문 후 경찰은 칼에 대한 배경 조사를 실시했고
칼이 2010년에 불법 약물 복용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죠. 게다가 숀 경관이 보기에 칼의 대답은 의도적으로 경찰의 수사를 엉뚱한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것 같아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경찰은 다시 칼을 불러 신문하며 그 과정에서 실마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제이미 경관은 칼에게 닉이 떠날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집안 사람들의 감정 상태는 정상이었는지 캐물었죠. 칼은 처음에는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했다고 하다가 제이미의 계속된 추궁에 결국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그는 닉과 브라이언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그 원인이 크리스틴과 관련이 있다고 털어놓았죠.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세 사람 사이의 복잡한 감정 문제였습니다. 이어서 칼이 한 말은 기막힌 사건의 전조를 암시하듯 충격적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은 닉이 세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에 동참하는 것을 허락했지만 닉은 그런 관계를 이상하게 여겼고 자신의 진정으로 사랑하고 결혼할 수 있는 진짜 여자친구를 찾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라이언과 갈등이 생겼고 아마 그 이유 때문에 닉이 집을 떠났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진실을 말하지 않은 이유는 브라이언이 자신의 친구이며 이 일이 전혀 명예롭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변명했습니다. 이 단서를 얻은 후 숀은 브라이언의 아내 크리스틴을 신문했습니다. 크리스틴은 입을 열기 어려워하는 듯했지만 이후 그녀의 진술은 칼이 말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제 숀과 제이미는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나쁠 수 있다고 판단했죠. 그들은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다시 브라이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안 대부분의 공간에는 의심스러운 흔적이 없었지만 숀은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브라이언은 다리 부상 때문에 의사가 계단을 바꾸라고 권유했고 새 계단이 곧 설치될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사다리를 가져와 지하실 수색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지하실 바닥은 무언가로 긁어낸 흔적이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원래 바닥이 울퉁불퉁해서 계단을 교체하는 김에 평탄화 작업을 한 것이라고 둘러댔습니다. 또한 숀은 지하실 구석에 그다지 낡지 않은 매트리스가 있고 거기에 갈색 얼룩이 묻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크리스틴은 자신이 술을 마시다가 실수로 쏟은 자국이라고 해명했죠. 당연히 숀은 크리스틴의 말만 믿지 않았습니다. 얼룩 샘플을 채취해 연구소로 보내 검사를 의뢰했죠. 하지만 이를 제외하면 전체 수색 과정에서 경찰은 다른 수상한 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얼룩은 사람의 혈흔이 아니라 정말 와인 자국이 맞았습니다. 이 결과가 브라이언과 칼의 용의선상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는 것은 아니었지만 경찰 역시 이들과 닉의 실종을 직접적으로 연결할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동시에 숀은 선입견이 수사 방향을 좁힐 수 있다고 생각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닉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실종 신고 당시 닉의 동생 데니얼과 함께 온 중년 여성 폴라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닉과 혈연 관계도 아니었죠. 숀은 왜 어머니가 아닌 폴라가 함께 왔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고 다시 폴라를 만나 그 이유를 묻고 닉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기로 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폴라는 닉의 가정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닉의 어머니는 평생 밖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었고 남편 마이크가 죽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앤디라는 새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앤디는 무명 작가였는데 성격이 괴팍하고 통제욕이 무척 강했죠. 앤디는 새 모자에게 매우 엄격했고 특히 닉의 어머니에게는 혼자 외출조차 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가혹하게 굴었습니다. 닉과 데니얼이 성인이 되어 집을 떠난 후 어머니를 만나러 가려면 반드시 앤디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죠. 폴라의 눈에 닉은 너무나 불쌍한 아이였습니다. 그는 충직하고 성실했지만 사교성이 부족해 친구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폴라는 자신이 이 아이를 도와야 할 책임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덧붙여 폴라는 자신이 앤디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며 아무 증거는 없지만 그가 닉의 실종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폴라와 숀 모두 닉이 실종된 지 14일이나 지났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매우 비관적이었고 닉은 이미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브라이언과 마찬가지로 앤디 역시 의심스러운 단계에 머물렀을 뿐 닉이나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는 한 모든 추측은 입증될 수 없었습니다.
이후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경찰은 닉의 집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죠. 2017년 4월 3일, 닉이 실종된 지 2달이 되던 날, 데니얼이 숀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패스트푸드점에서 만났고 데니얼은 어머니를 뵈러 갔을 때 앤디의 책상에서 발견했다며 편지지 석 장을 숀에게 건넸습니다. 편지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이름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것이다. 나는 이 피비린내 나는 범죄를 흙 속에 묻어버릴 것이다. 데니얼도 포울라처럼 앤디를 싫어했고 이 문장들이 앤디가 닉의 실종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이 글귀를 본 숀 역시 앤디를 추가로 신문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앤디는 자신은 처리해야 할 일이 많다며 경찰이 자신의 작품을 의심하는 것을 황당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학적 창작물이 현실의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고 자신의 정신세계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죠. 숀이 2월 1일의 행적을 묻자 앤디는 다소 짜증을 내며 그날은 집에서 글을 쓰고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닉의 어머니도 외출하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라며 앤디가 줄곧 집에 있었던 것이 맞다고 이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앤디는 닉을 본 지 이미 몇 달이 지났다고 덧붙였죠. 앤디에게 범행을 저지를 만한 조건은 없어 보였지만 바버턴 경찰은 신중을 기하기 위해 앤디의 집 뒤편 숲을 정밀하게 수색했습니다. 폴라와 그녀의 72세 된 노모도 이 수색에 최선을 다해 동참했죠. 하지만 여전히 수색은 아무 성과가 없었습니다. 시간은 훌쩍 뛰어넘어 6월 2일이 되었고 닉의 실종은 120일을 넘어섰습니다. 여전히 실종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닉이 살아있을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검찰은 명확한 범죄 주제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용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숀은 자신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이 사건이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기를 원치 않았지만 이미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취한 상태였습니다. 숀이 속수무책이라 느끼던 그 순간 사건은 갑작스러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2017년 9월 2일 브라이언이 절도죄로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칼과 크리스틴은 여전히 한 집에 살고 있었죠. 충격적이게도 브라이언이 수감된 지 4개월 후인 2018년 1월 크리스틴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숀은 크리스틴의 임신 소식을 듣고 닉과 한 지붕 아래 살았던 이들이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더 많은 비밀을 숨기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크리스틴을 불러 신문하기로 결심하죠. 크리스틴은 아이 아버지가 칼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인정했습니다. 원래도 복잡했던 삼각관계가 이제는 더욱 꼬여버린 사각관계로 변모한 셈이었죠. 숀은 브라이언 일가를 다시 들여다보고 추가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깨달았습니다. 이어지는 몇 주 동안 경찰은 브라이언, 크리스틴, 그리고 칼과 교류가 있었던 모든 사람을 탐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크리스틴의 친한 친구 한 명이 중요한 제보를 했습니다. 어느 파티에서 그들이 아무도 닉을 찾을 수 없을 거야 라고 농담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었죠. 이 농담 한마디로 숀은 자신의 수사 방향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습니다. 숀은 브라이언이 예전에 임대했던 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 문을 열어준 사람은 집주인이었습니다. 숀이 방문 목적을 짧게 설명하자 집주인은 칼과 크리스틴이 이미 방을 뺐으며 물건들을 꽤 많이 남겨둔 채 아주 서둘러 떠났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숀이 집주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집주인의 아들이 검은색 나무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숀이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사람의 유골이 담겨있는 듯 했는데 이상하게도 원래 상자에 붙어 있어야 할 이름표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폴라에게 확인한 결과 이 유골은 바로 닉의 아버지인 마이크의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찰은 집안에서 닉의 후드티와 운동화도 발견했습니다. 데니얼은 경찰에게 그 후드티가 닉이 가장 좋아하는 옷이라고 말해주었죠.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만약 닉이 정말 스스로 매실런을 떠나려 했다면 아버지를 모신 유골함과 자신이 가장 아끼는 옷을 두고 갈 리가 없었습니다. 이런 정황들은 닉이 매실런을 떠나지 못했다는 것을 더욱 확실히 보여주고 있었고 진실이 코앞까지 다가온 듯 했습니다. 네 사람 중 유일한 여성이었던 크리스틴이 점차 경찰의 집중적인 감시망에 올랐습니다.
제이미 경관은 다시 한번 그녀를 신문하기로 했죠. 제이미는 크리스틴에게 우리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당신 역시 지금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걸 잘 안다 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크리스틴이 닉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를 바랬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크리스틴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브라이언과 닉 사이에 실제로 다툼이 있었고 칼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가장 먼저 방으로 돌아가 쉬었기 때문에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다음날 아침 칼과 닉은 모두 집에 없었는데 정오쯤 칼만 돌아왔고 닉은 그 후로 2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죠. 크리스틴은 닉이 실종되기 전에 이미 칼이 자신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했었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제이미 경관은 크리스틴이 이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을 재빨리 눈치챘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만약 브라이언과 칼이 진짜 범인이라면 닉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했을 것 같냐고요. 크리스틴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마 묻어버렸겠죠. 제이미의 질문은 단순히 가정이었지만 크리스틴의 대답은 단순한 추측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말을 토대로 닉의 시신이 집 뒷마당에 묻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과감하게 추측했습니다. 이 추론을 바탕으로 쇼는 시신을 묻으려면 어떤 도구가 필요했을지 생각했습니다. 브라이언의 직업과 아무도 닉을 찾을 수 없을 거야 라던 그들의 농담을 종합해 볼 때 혹시 굴착기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래서 쇼는 지역의 기계장비 임대 회사를 샅샅이 뒤지며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추측은 곧 사실로 확인되었죠. 쇼는 한 임대회사의 거래 명세서에서 결정적인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2월 2일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누군가 $175를 내고 구보타 굴착기를 대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여자가 제시한 운전면허증에는 아주 낯익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칼 스펜서였습니다. 그 순간 쇼는 사건의 진실이 곧 밝혀질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왜 첫 수색 당시 지하실 계단이 사라졌는지, 지하실 바닥은 왜 긁혀 있었는지 마침내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범인들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벌인 짓이 분명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딱 맞아떨어졌죠. 쇼는 너무나 기뻐서 거의 춤을 추다시피 하며 경찰서로 돌아갔습니다. 2018년 2월 1일, 닉이 실종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 쇼는 수색 영장을 들고 다시 그 집을 찾았습니다. 그는 굴착기를 불렀고 범죄조사국에서 시신 탐지기도 지원받았죠. 경찰은 뒷마당을 발굴하고 집안의 루미놀 혈흔 테스트까지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쇼의 기대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대대적인 수색에도 불구하고 닉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고 탐지견조차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실망스러운 결과였죠. 숀과 제이미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한번 크리스틴을 신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데니스 바 지방검사도 신문에 참여했습니다. 데니스 검사는 크리스틴에게 경찰이 이미 확보한 증거 일부를 보여주며 그녀가 사건에 가담했더라도 주동자는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기 전에 수사에 협조한다면 어쩌면 그녀의 새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볼 기회를 얻을 수도 있을 거라며 설득했습니다. 크리스틴은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이미가 종이와 펜을 건네자 크리스틴은 잠시 망설이다가 펜을 집어들었죠. 그녀는 종이 위에 집의 평면도를 간단히 그리고 뒷마당의 특정 구역을 표시한 뒤 그 안에 알파벳 4글자를 적었습니다. N-I-C-K, 닉. 숀과 제이미는 조금 의아해했습니다. 뒷마당은 이미 철저하게 파헤쳤지만 닉을 찾지 못했는데 혹시 깊이가 부족했던 걸까요? 크리스틴이 정확히 위치를 그려준 이상 그녀가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어 보였습니다. 숀은 뒷마당을 2차로 발굴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2월 2일, 경찰은 크리스틴이 알려준 구체적인 위치를 바탕으로 더 깊은 발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굴착기가 2m가 넘는 깊이의 흙을 파내려 갔을 때 마침내 엄청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커다란 플라스틱 통이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 안에는 콘크리트가 가득 채워져 있었죠.
더욱 끔찍한 것은 그 콘크리트 속에 사람의 유해가 완전히 몸이 꺾인 채로 파묻혀 사실상 콘크리트와 한 덩어리가 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발견으로 마침내 수사는 큰 돌파구를 찾게 되었죠. 경찰은 유해가 담긴 이 통과 함께 발굴된 다른 물질들을 매우 조심스럽게 법의학연구소로 보내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치아 기록과 생물학적 샘플을 대조한 끝에 이 불행한 시신의 신원이 바로 닉이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시신이 너무 심하게 훼손되어 있어 닉의 정확한 사인은 끝내 밝혀낼 수 없었습니다. 왜 첫 번째 수색에서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는지에 대해 법의학자는 이렇게 추정했습니다. 시신이 묻혀있던 깊이가 너무 깊었고 플라스틱과 콘크리트가 냄새를 완벽하게 차단해버렸기 때문에 시신 탐지견조차 아무런 냄새를 맡지 못했을 것이라고요. 그날 늦은 오후, 쇼는 이 비극적인 소식을 폴라에게 전했습니다. 폴라 역시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막상 잔인한 현실을 마주하자 큰 충격과 슬픔을 감추지 못했죠. 경찰은 마침내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지만 칼을 체포하려 했을 때 그는 이미 매실런시를 도주한 뒤였습니다. 추적 끝에 경찰은 칼이 매사추세츠주의 말버러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 현지 경찰의 적극적인 협조로 마침내 칼을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어진 재판에서 칼은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건 당일 다툼이 있었을 때 닉이 무심코 크리스틴을 모욕하는 말을 내뱉었고 이 때문에 브라이언이 극도로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브라이언은 닉의 음료에 몰래 수면제를 탔죠. 닉이 방으로 올라가 잠이 들자 브라이언은 칼에게 찾아가 닉을 손봐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테이프로 닉의 손과 발을 꽁꽁 묶은 뒤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닉은 점차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칼은 당시 엄청난 공포를 느꼈지만 브라이언은 비정상적일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일단 닉을 지하실로 끌고 내려가서 다음 일을 생각하기로 했죠. 두 사람은 한참을 모의한 끝에 아주 광기 어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닉을 뒷마당에 묻어버리자는 것이었죠. 칼은 쓰레기통을 하나 가져와 닉을 억지로 구겨 넣었고 그 안에 콘크리트를 가득 부었습니다. 처음에는 삽으로 땅을 파서 묻으려고 했지만 곧 그 방식이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굴착기를 빌려와서 이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계획을 수정했죠. 브라이언은 지하실 계단과 바닥에 혈흔이 남아있는 것도 알아챘습니다. 범행 현장을 은폐하기 위해 두 사람은 지하실 바닥에 흙을 한 겹 긁어냈고 칼이 밤새워 그 흙과 계단을 차에 싣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몰래 버리고 왔습니다. 칼이 집으로 돌아온 것은 다음날 정오가 되어서였죠. 그날 오후 칼은 굴착기를 빌려와 닉의 시신이 든 쓰레기통을 뒷마당 땅속 깊은 곳에 파묻었습니다. 크리스틴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칼은 그렇다고 대답했죠. 이 세 사람에 대한 재판은 스타크 카운티 법원에서 차례대로 진행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10일 크리스틴은 공무집행 방해 및 증거 조작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칼 스펜서는 재판을 받기 전 검찰과 유죄 인정 합의를 했고 브라이언의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동의했죠. 10월 22일 칼 스펜서는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브라이언 징글레트 역시 검찰과 유죄 인정 합의를 했고 결국 2급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며 최소 15년 동안 가석방이 금지되었습니다. 모든 사건이 일단락된 후 폴라는 아주 엄숙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닉의 유해를 화장하여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버지의 유골과 함께 나란히 안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폴라가 가엾은 청년 닉을 위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댓글, 좋아요는 늘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